그래서 전시작전권이 옛날 같지는 않고 결국 넘어오긴 할 것 같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그 반격을 안 해줄 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좀 앞서간 그 걱정이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IBK 투자증권 정경민 부장입니다. 뭐 보통 제가 이제 출연자로 많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또 자타공인 증권맨 중에 밀리터리 덕후로 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감을 하고 또 이거를 시장의 언어로 좀 녹여내기 위해서 제가 좀 어색하지만 좀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요. 뭐 많이들 좀 이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최고의 여러분 패널로 볼 수 있는 우리 밀리터리 산업의 어떤 전장에 서 계신 디펜스 타임스 안승범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어색합니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좀 낯설지 않은 전에 네. 많이 뵙기 때문에 네. 예, 좀 좋습니다. 네, 오늘 좀 이런 방위 산업 업체들의 좀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기는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이게 나가는 시점에는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관련돼서 이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것들 네. 많이들 네.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좀 뭐 궁금한 점 이렇게 좀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뭐 좀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이제 드러난 좀 전술 변화 이런 게 조금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매년 조금씩은 바뀝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주한 미군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작전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테러 전쟁,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이라크 들어갈 때 아프간 이제 서로 이제 전쟁할 때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본적인 주한 미 육군, 그다음에 미 본토나 이제 동부가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훈련을 연합훈련하는 형태가 지상군 중심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같았어요. 최근까지 뭐 4월 달까지 했던 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국방일보 같은 큰 매체, 국가기관 매체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은 큰 변동이 없어요. 네. 이제 특정 매체만 이제 그 보도를 하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3년 전부터 항공전력, 특히 이제 동북아에 나와 있는 주일 미군의 항공전력. 그럼 주일 미군의 항공전력이라 하면은 주일 미공군, 해군 함재기들, 그다음에 해병 항공대들이 전례 없이 이 한미연합 항공 공중훈련을 하루가 멀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한 3년 전부터.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뭐 일상적인 어떤 그 먼저 정부 특성에 맞게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모든 전력을 항공전력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냥 크게 뭐 말씀드려서 뭐 전술이. 네. 그래서 공중 타격을 아주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 주일 미군의 모든 힘을 차근차근 실어주는 과정에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 2025년 들어와서 이제 말들이 많았죠. 네. 뭐 스트라이커 여단을 뭐 뺀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일 미군이 위상이 우리보다 높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변화를 있으면서 한 번에 나중에 이제 탁 터트리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 연말부터 내년 26년도에는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한 미 지상군 중심으로 뭐 한미연합사지만은 별 4개 장성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온라인 매체에서나 이제 신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 미군은 이제 사령관이 3개고 네. 이게 이제 바뀌는. 근데 위상이 좀 바뀔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준비를 이제 미국은 표시 안 나게 해온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 항공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번에 이제 B2A 스텔스 폭격이 들어갔듯이 여전히 이제 항공 전력이 중요하고, 근데 또 보통 이제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제 좀 이렇게 취해 있었던 게 한 3년, 4년 그 러우 전쟁, 네. 드론전. 그렇죠. 예. 근데 드론전이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냥 되게 무섭고 저도 이제 어젯밤에 봤는데 무섭긴 한데 일반 전투에서 어떤 소대 전투, 중대 전투에서 어떤 그런 위력이 있는 거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큰 뭉치에 네. 공중의 전통적인 항공 공습을 해야만 뭔가 타격력이 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수적으로 탄도탄, 순항미사일 그리고 또 드론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항공전은 좀 복합적이고 상당히 좀 21세기 첨단전에서 복잡해졌죠. 근데 전통적인 그 기반, 베이스 까는 거는 역시 미국 중심의 어떤 전투 폭격기, 폭격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가세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반도가 좀 변화가 있는 게 표시 안 나게 그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상군은 중요하지 않은 게 자칫하면은 이게 이제 동북아에서 전쟁 나거나 뭐 남북 한반도에 전쟁 나면은
이 4,500여 명이 이제 6.25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95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어떤 인명 중요성이 미국에서는 더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더 중요시가 생각하고 걸프전에서 상당히 손실을 줄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후방으로 빼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한 게 괌이에요. 근데 괌은 또 왜 그러냐? 동북아에서 양안 전쟁이 터지면은 과거에 2차 대전 초기에 태평양 전쟁 때처럼 그때는 일본군이었지만 지금 중국군으로 좀 바뀐 거죠. 네. 괌은 또 침공할 수 있어요. 그들 역시 그 상륙 전단, 경항모 비슷한 걸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상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이제 점점 배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이 이제 역사는 그대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괌을 또 지켜야 되는. 근데 괌에는 지금 순수하게 그 섬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거리에서 비행기 여기로 타면 한 4시간 거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후방으로 빼겠다는 것도 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불안하죠. 마치 그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겪었던 남북한 문제로 이제 불안하면서 살아는 거. 바로 쳐들어올 것 같은. 네. 지금은 이제 핵무기에 투발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은 좀 걸리적거린. 그리고 적재역소에 써야 된다. 자국의 땅, 뭐 미국령이라 하지만 괌이 그걸 지키는 용도가 더 맞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아마 대탄도탄. 역시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대탄도탄 방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일 전력, 그런 지대공 미사일 전력은 좀 뭐 이렇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개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정보전. 그런 어떤 안 보이는 거 우리 나한테 지원하는 게 뭐 정보 쪽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해준다든지. 그래서 병력 중심이 아닌 어떤 그 하이 테크놀로지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표시 안 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국내 언론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거죠.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거나 뭐 일본 통해 들어오는 게 뭔가 좀 아리까리한 뭐 좀 애매모호한. 옛날에는 조금 바뀌어가는. 옛날의 방식대로 한 번에 뭐가 탁 터지는 뭐 탁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20여 년 전에 이라크 미국이 들어갈 때 그 부시 정부가 아들 부시죠. 부시 정부가 한반도에서 병력이 그쪽 지역에 병력이 모자라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일개 여단을 차출했죠. 네. 갖다 썼죠. 그러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뭐 28,000명 이하로 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도 뭐 올해는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가라앉아요. 변화가 있겠어. 근데 이게 이제 뭐 연말 연초에 또 이제 확 해가지고 발표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뒤집어지고 놀라는 건데.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동북아 특히 주한미군 전력을 아주 내실 있게 개편하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동안에 20여 년 사이에 우리 K방산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국산화 장비, 고성능의 국산화 장비가 많이 자리 잡았고 이제 수출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존에 발표되는 거를 차근차근 보면 답이 나와. 변화의 과정에 있고 좀 일본과 한국의 어떤 위상의 약간 미묘한 변화 그리고 역시 대표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신 게 좀 하이테크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너무 지상군 위주로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오래된 문제죠. 이제 전시 작전권 뭐 옛날에 이거 한다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좀 생각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뭐 주한미군이 이제 지휘 통제 쪽에서 언제까지 좀 미군이 우위에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뭐 대표님도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뭐 최근 기사들 온라인 기사 매체를 이제 보면은 주일 미군이 이제 포스터 별 4개가 되고 여기는 이제 3개로 내려앉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정했을 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전시작전권은 옛날같이 중요시 안 해요 미국도. 그러니까 통제만. 반대로 대한민국 군대가 쳐들어가는 전쟁만 안 일으키는 정도만 이게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별 3개로 내려앉으면은 8군 사령부, 8군 사령관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미군은 이제 공군 쪽에서 별 3개가 이제 주일미군 사령관인데 우리 8군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유엔사 남북한 전쟁 못하게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사실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엔사 관련 그 체제는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시작전권은 조용히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반응이 연말 연초 2024년 연말하고 올해 초 그다음에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예상외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이슈화가 안 되고 있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항공전력, 해군과 공군전력, 동북아시아의 주일미군의 해공군 중심으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옛날의 그 패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조용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제 어떤 신호나 어떤 힌트를 주는데
그냥 우리 국내 언론은 참 아쉬운 게 그냥 겁만 내는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 유리하게 뭔가 활용해서 겁을 주는 이걸 매체를 보는 사람은 겁을 주는 옛날 방식이 좀 자극적인. 네.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그 팩트를 보면은 사실 뭔가 의미가 정확히 나오는데 네. 그 매달 아니면 매주 이렇게 보면서 모아서 보고 프린트 뽑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 월급쟁이들이니까 기자들도 그렇죠. 네. 빨리빨리 그냥 오탈자 없이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쉬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오랜 기간 이제 보면서 이제 패턴들이 있잖아요. 10년 예, 단위로, 그렇죠. 예, 5년 패턴이 단위로. 있습니다. 네. 그 일간지들의 어떤 특성. 그래서 전시작 정권이 옛날 같지는 않고 결국 넘어오긴 할 것 같아요. 현 그 새로운 정부 그 기간 중에. 네. 그래서 그 충격은 옛날보다는 덜하고 결국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 있죠.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미본토의 핵무기, 그 3대 전력이 제대로 우리를 뒷받침할 수 있나. 최소한의 뭐 전술 핵무기, 전투기, F-35 스텔스에서 투발할 수 있는 뭐 B-61 그 시리즈들, 신형들, 그거를 이제 어떤 근처에, 대한민국 근처에 배치가 되겠느냐. 뭐 최소한의 뭐 괌에다 고정 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뭐 5년 전부터 얘기했던 우리 그 공군의 F-35A가 이제 정기적으로 괌까지 가서 앤더스키까지 가서 어떤 그 모의탄을 좀 장착 탈착하는 훈련까지 해봐야 되는데 네. 내년 이후에는 그게 조용히 진행되지 않을까.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핵이 맞서는 핵과 해구산이 맞서는 상황에서 이게 전자권의 중요성이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미묘한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저도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 본토의 전력의 재배치 그리고 중국의 포위 전략 뭐 이런 쪽으로 좀 조여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가 약간은 이제 고정 방어에서 좀 지금 이제 주일 미군의 어떤 위상의 변화 이렇게 좀 이렇게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은데 전략적 유연성 기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도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실제로 뭔가 이 부대가 개편되거나 새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실체가 없어요 지금. 실체는 없고. 거의 지금 짧게 잡아서 6개월 동안에 미국이 비슷한 그 미 정부 통해서 아니면 지휘관들이 발표를 자꾸 이제 연쇄적으로 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동안 이제 보셨겠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준비해라, 마음 먹어라, 독하게 먹어라 이런 쪽의 일종의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스타일의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20여 년 전에 물론 이제 60년대 어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베트남 파병에 동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갔지만은 70년대부터 이제 주한미국 감축, 미국의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마찰이 계속 많아왔죠. 70년대하고는 또 9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80년대는 이제 레이건과 우리 그 먼저 정부에서는 이게 뭐 또 맞아가지고 조용했었고 80년대는. 근데 건너뛰어서 90년대부터 계속 10년 단위로 마찰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심했고 그리고 반면에 지금은 또 조용한 게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거부를 이제 하는 게 미국에서 느껴지고 알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다 증거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은 저렇게 저쪽에서 이 동맹이지만은 어느 정도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연합작전. 야 그럼 주한미군을 역할을 줄여버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점이 또 중요해요. 거점이 중요하죠. 거점 중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대규모 활주로를 갖고 있는 기지.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해야죠. 그래서 이 한미 간에 이 공군의 활주로 사용, 특히 뭐 해군 기지까지, 해군의 항공대, 저 포항의 사령부, 그게 다 사실 연관이 다 있어요. 평상시에 이제 뭐 취재를 가보면은 미군 비행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 기지 같은 것도 이제 중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때 이제 훈련을 오산 기지에 뭐 A-10 공격기가 와서 하는데 이제 사진을 찍으면 다 지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실 있게 이 항공기지 중심으로 다 움직였던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온 쫙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지 보전. 유사시에 항공기가 본토나 동부아시아에서 일본에서 오면은 바로 작전할 수 있는 그 중심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중국에서 이제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줄여라. 그래서 A-10은 어차피 이제 그 노후 전투기 공격기로 분류돼서 이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줄어들어요. 뭐 퇴역 발표도 났잖아요. 뭐 행사도 했고. 그 9월달에 다 제로 없어요. 지금 한 10대 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제가 A-10기를. 근데 그러다가 한 6월 마지막 주에 미 북방송에서 내친 김에 미 본토에 있는 A-10C까지 다 퇴역하겠다. 그렇게. 이걸 다 없애. 근데 그 대신 그 돈을 이용해서 6세대 전투 개발에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A-10부터 없앴고, 그다음에 이제 기지의 어떤 중요한 보존성, 활주로 보강, 공사, 시설 재배치 이러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F-16 전투기가 오사로 다 통합이 됩니다. 거기를 이제 뭔가 보강도 해야 되고 좀 건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배경에는 군산 기지는 1964년도 중국이 그 핵실험할 때 이미 그 주일 미군의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는 B-57 폭격기가 비상대기 전개됐던 기지예요. 1964년도에. 군산 기지가요. 예.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누는 게 그 당시 옛날 기준에서 C구역이라고 있어요. C구역. 저도 몇 번 기지 들어봤는데 C구역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뭐 기밀이겠죠. 근데 사진이 지금 인터넷상에도 뒤집으면 나와요. 근데 예. C구역이 이게 지금 어디지? 워낙 그 군산 기지가 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지 보존 보강 하는 이제 그런 자체 시설물을 더 보강해라. 전투기는 있어봤자 피격당한다, 파괴당한다. 지금 저쪽에 카타르에서 막 다 없어지듯이 네. 저번에 그거 보셨죠? 네, 이란이 네. 쏜다니까 미리 없어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색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시설물에 더 중요시하는 거죠. 보산 기지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줄이면서 유사시 이제 거점 확보는 유지하겠다. 네. 그게 이제 또 다른 얘기가 필리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지 보존 확보 예.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어. 그러니까 필리핀군이 보잘것은 없는데 그 땅 자체가 제일 가깝게 대만하고 우리보다 그렇죠. 더. 네, 가깝죠. 예, 그 필리핀 그 지리적으로. 예, 뭐 예. 에이리언 같이 생긴 머리에 이렇게 보면 그 맞습니다. 위에 네. 바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바뀌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일반 언론에서 아. 그걸 생각할 틈이 없나 봐. 뭐 약간 이게 또 이 단어 자체도 좀 애매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게.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 아파하니까 생각 안 해요. 그런가 보다 이게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감축, 시설 보강, 그러나 거점은 지켜가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변화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저도 A10기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A10이라면 시청자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약간 멧돼지 같이 생긴 네.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지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육상 지원기 보시면 되는데. 미군에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전투기 같은 모습의 기체 중에 제일 못생긴. 예. 예. 근데 저는 그거 참 좀 매력적인데 뭐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좀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북한의 전술 핵 위협 뭐 이것도 좀 달고 다른 얘기긴 해요. 예. 전술이 좀 다방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주한미군의 핵 우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유사시에 그들이 그 버튼을 눌러줄 것인가, 키를 같이 돌려줄 것인가 이게 또 정말 오래된 달고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따른 또 억지력, 뭐 이거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지 않을까요? 없죠. 예, 그리고 크게 이제 거기서 발전해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 기반으로 탑재하는 네. 전술핵. 그거는 이제 뭐 1955년도, 54년도, 55년도 미군군이 아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명맥과 이제 맥을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미군군의 F-35A가 유사시 대비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단 먼저 맞은 상태에서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게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반격을 안 해줄 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좀 앞서간 그 걱정이고, 그러면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사신 분들은 이제 생존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전술핵 투발을 우리가 일단 공격받은 상태에서 네.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네. 살아있다. 근데 이제 수도 서울에 사신 분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과 함께 이란을 또 공습했고, 더욱이 이제 러우 전쟁에서 대표적인 미사일 패트리어트 체계, 패트리어트 네. 팩3라고 팩3죠. 예, 예. 그중에 팩2도 있고 예. 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능이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모자라다는 게 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어제 오늘 그 기사에서 그 미국에서 나온. 네네. 비축량이 없다. 뭐 예. 이런 얘기로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그 결국에는 카타르로 뺀 건데 우리 주한미군은 뭐 패트리어트 뺐다. 네. 근데 이제 요 측면에서 중요한 게 이게 또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은 이제 천궁 시리즈, 그렇죠. 자체적인 네, 천궁 2 앞으로 이제 3가 나오고, 네. 그리고 아직 양산 배치, 부대 배치는 안 된 LSM 1, 그다음에 앞으로 이 2.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보다 못하지만은 그런 유형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미사일을 뺀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떤 뭐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급속도로 대량 양산해서 빨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의 일단 맞습니다. 급한 대로 억지력. 뭐 수도 서울이 먼저 공격받더라도 지방은 살아 있으면 또 이게 전쟁 수행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골고루 이제 수량을 많이 이스라엘처럼 많이 깔아놓자. 네. 살게 하는 사람 살아서 반격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탄도탄 능력 이게 지금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아주 얼망졸망한 작은 이제 드론들이 이제 공격하는 거는 이제 있는데 그거는 우리 특전사 중심으로 연말부터 이제 들어오긴 해요. 해외 수입산이 네. 저쪽 유럽과는 이스라엘께. 그래서 그건 최소한의 이제 억지력을 이제 내년부터 갖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안한 게 항상 대탄도탄 능력이 국산화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숫자가 모자란다. 좀 더 깔아놔야 된다. 예. 모든 공군기지에 뭐 미국제 패트리어트가 수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옆에 천국 뭐 2, 나중에 3, 네. 더 많은 생산해서 배치하고. 그래야 이 자체가 뭔가 담보로 돼서 최소한의 억지력. 쏴도 뭐 특정 지역에 쏴도 나머지는 살아서 반격한다 반격할 수 미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보여주려면 작은 것부터 네. 그냥 뭐 크게 뭐 거대하게 전술핵부터 얘기하면 미국과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또 계속 그거는 이제 뭐 실제로 옛날에는 뭐 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 걷어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술 무기 쪽에 이런 다른 나라 전쟁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영감을 많이 받은 게 있죠. 그러한 네. 할 수 있는 무기부터 더 장만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워낙 그 획득해야 되는 장비가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뭐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이제 과도기 중간에 정부가 바뀔 때 모든 그 일손을 놨어요. 획득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다시 이제 또 자리 잡아서 지금 뭐 서류도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현재. 그러면 또 뭐 이게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대탄도탄에 대한 뭐 방어 체제 이쪽에 좀 중심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LIG 넥스원 또 한화 쪽에서 하고 있는 천궁 이런 이제 M셈이죠. 그리고 이제 L셈까지 진화를 한다면 패트리어트, L셈, M셈 또 사드까지 해서 조금 더 좀 촘촘해지긴 하겠지만 아직 너무 수량이 부족하다 그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좀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 최근 한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뉴스가 나온 게 LIG 넥슨하고 하나 쪽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또 싸움이 약간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미사일을 또 우리도 하겠다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러면 정부 해당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중재를 이제 하는 모양새를 잘 갖추고 해야죠. 그럼 동시 생산해라. 이거 우리가 지금 거의 준전시 상태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 그 사례는 이제 미국의 사례가 있어요. 있나요? 2차 대전 때 전투기들을 한 개 특정 회사가 감당 못하고 폭격기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미국의 항공산업이 군수 이런 전투기나 폭격기 중심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나눠줘요. 근데 그건 이제 미 정부가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해당 공장 지어야 추가로 땅까지 미국에서 국가 소유인데 이렇게 줘요. 주면서 아직까지 사용해 요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아직까지 쓰고 있나요? 그 지금 F-35 공장이 포토스 공장이 그런 개념이에요. 예전에 나라가 2차 대전 때 준 게 공유했던. 그래서 뭐 한표로 이제 이게 거의 약간은 이제 정부 기업이다 식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기업들이 또 통폐합되고 좀 그랬죠. 뭐 노스롭 그러면 또 뭐 제너럴 다이믹스, 보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통폐화되는 이렇게 된. 그래서 좀 미국의 그 군산복합책을 하는 게 좀 복잡한 게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좀 시간상 없으면은 나눠줘야죠. 아주 공평하게. 근데 한쪽으로 이제 몰아주면은 생산 속도가 또 문제긴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LIG 넥슨은 스스로 공장을 좀 증설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가 또 뭐 국가에서 주지 않느나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저는 이제 중간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투명하고 이렇게 좀 KDDX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팀 코리아가 아니라 이게 각자 노는 거 보니까 어쨌든 억지력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방어 체계가 좀 중요하다. 그 관련된 기업까지도 좀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근데 이제 주한무기는 이제 그 무기 체계의 노후화 뭐 이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파치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데 뭐 현재 좀 뭐 업그레이드 뭐 저는 뭐 이렇게 차근차근 되고 있다라고는 저도 들었거든요. 뭐 여기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게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주한 미지 지상군의 중심의 무기 체계를 이제 현대화하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이 시점이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주일 미군의 항공 전력이 아주 1년 동안에 급속히 현대화됐어요. 그럼 반면에 주한 미군의 전력은 그냥 그 제자리였고. 그러니까 이미 다 표출이 된 거예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현대화를 시키고 돈을 쓰겠다. 배치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일설에 가면 이제 뭐 기사에서도 참 불만이 제가 많은데 군산기지에 뭐 F-35A가 배치된다? 다 뻥입니다. 군사는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2026년도 미 회계연도가 있는데 26년도에 일본 그 아오모리 현 저 위에 삿포로 삿포로 바로 밑에 있죠. 교통도 불편합니다. 거기 미사하 기지에 F-35A가 1개 대대가 내년도에 배치가 돼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거를 별로 신경 안 써요. 거기가 먼저예요. 두 번째 2027년도 가면 또 나머지 한 개 대대. 그래서 보통 48대라는데 그 이하라도 최소한. 그래서 아주 이게 냉전 시절 레이건의 그 1기 정부 때 들어서자마자 F-16 전투기를 배치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개편되는 거예요. 거의 40여 년에 주일 미 공군의 끝에 있는 전력이 완전 개편이 돼요. 근데 그게 먼저기 때문에 이 군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면 또 미국이 지금 이번에 국방 예산에서 F-35에 생산하는 걸 예정대로 이렇게 딱 포지션을 준 게 아니라 줄였어요. 숫자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나오잖아요. 결과가. 배치되는 순서가. 그렇죠. 그러면 군사는 먼 훗날리게. 뭐 2030년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넘어가도 오락가락. 될지 말까. 뭐 2030년대 오락가락.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사례를 보면은 주일 미군의 항공전력을 아주 대대적으로 그리고 내년 2026년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사와 기지와 함께 밑에 오키나와 가데나 네. 기지가 현재 그 고정 배치된 그 F-15는 다 떠나서 퇴역했어요. 리타이어. 그리고 이제 F-15가요. 예, 15CD 이글 전투기. 아, 예, 좀 옛날. 예, 제공 전투기. 예. 그래서 본토에서 순환 이제 배치되는 뭐 F-15E 스트라이그라든지 F-35A가 일단 대신 메꾸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고 내년에 이제 F-15EX 예. 3세대 F-15가 이제 배치가 돼요. 집중. 그러니까 1개 대대씩 뭐 18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27년 전까지 개편 완료를 해요. 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아. 거기에 맞춰서 주일미군 항공전력은 이게 해공군 전쟁이 되기 때문에 네. 전면 개편을 미국도 이제 똑같이 바꾸니까 야 우리도 준비 빨리 바꿔. 지금 주한미군 신경 쓸 때 아니야. 그렇죠. 주한미군 지상전이야. 그냥 그건 한국군이 지금 어느 정도 강화됐으니까 20년 새 일단은 알아서 할 거야. 우린 여기 1번 라인 여기 항공전력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대서특필이 안 되고 뭐 전자권이요 또 자꾸 뭐 이상한 아직까지 좀 머물러 있네요. 옛날 혹시. 패턴의 내용. 그러니까요. 네. 밖에서는 급변하고 있는데 이 중국 때문에 중국의 그 해공군 전력 때문에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네. 짧은 어느덧 벌써 26년 7년도에 다 끝나는데 미군도 네. 붙으면 이제 그 다음에 붙겠죠. 근데 주한미군의 전력은 아파치가 이제 가디언이라고 해서 최신 버전은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것도 유사시에 여기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주일 미군의 항공 전력 전투기 중심으로 이렇게 다 싸움이 이쪽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대만 네.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푸틴이 북해도를 찝적대릴 수 있다. 아. 그래서 일반 자위대 지상 자위대가 육상 자위대가 그러니까 미를 지상 그 훈련 아파치를 주한미군 아파치까지 동원해서 북해도 쪽에서 훈련을 한 지가 벌써 3년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 여기 주한미군 전력이에요 이게? 아파치가 가요. 바다를 건너가. 바다 걸려서 건너 가겠네요. 그러니까 대마도 거쳐서 가서 이제 땅으로 해서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네. 해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아파치 가디언만 간 게 아니라 그 훈련할 때 네. 블랙호크, 주한미군 블랙호크, 치누고 다 같이. 어. 이게 무슨 주한미군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하고 이게 상관도 없고 이미 이제 공군 전력은 A-10C를 자연스럽게 없애면서 그 보충 전력은 안 들어오고 기존의 군산 전투기는 기지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다 오산에 묶어서 현대화시키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는 그럼 전혀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고는 있는 게 오산으로 다 모은 다음에 한 자리에 다 모은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요. 네. 뭐 파일럿 이렇게 무장 정찰 네. 파일럿 개량한 게 있는데 이 컴퓨터 중심으로 네. 미션 컴퓨터 목적은 하픈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 하픈 공대함. 뭐 아파치에다가. 아니요. F-16 F-15. 전투기. 예. 예. 그렇죠. 예. 오산의 F-16이니까. 예. 그러면 목적이 북한의 그 조그만 고속정을 때려잡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중국에 대한 서해안에 딸엔 칭떠 북해함대. 이제 이게 대만 전쟁 나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서 이제 그러겠죠. 옆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게. 공대함 미사일로. 그렇죠. 하푼이 한 120km 날아가나요? 이제 그 고도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 네, 고도에 따라서 높이 올라 쏘면 더 날라.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고도로 들어가면 120km. 뭐 더 아주 뭐 이렇게 막 포복하듯이 비행할 수 있으면은 뭐 80km.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그 엔진 연료 소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공기 흡입 뭐 이렇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대화라는 건 딱 하나. 오산 기지에 F-16을 군산 걸 다 모아서 소프트웨어 미션 컴퓨터를 바꿔서 공대함 미사일을 운영하기의 목적으로 네. 착수했다. 그럼 가시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약간 주일 미군에 대해 비해서는 이제 주한미군 특히나 이게 노후화된 무기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는 부분은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그만큼 또 우리나라 전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군도 뭐 거기에 의지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하고요. 뭐 말씀대로 저도 20여 년 전에는 이제 좀 불안했는데 네. 막 맨날 기사가 그렇게 막 네. 걱정 기사 나는데 지금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세월의 어떤 힘인지 흐름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2025년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수출을 이렇게 외국에서 아주 선호하는 무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죠. 예.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대만이 이제 유사시에 또 짧게 여쭤볼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주한미군이 이제 중립적인 기지로 남을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기동 거점이 될지 뭐 이런 좀 시나리오 뭐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그 거점 지상 네. 기지 중심으로 해서 앞서 이제 군산과 오산 말씀드렸고 네네. 밑에 광주 기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뭐 땅이 사라지기 전에 뭐 이전하라고 하는데 아직 해결된 건 없고 네네.
미군이 광주 기지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하면 사실상 거기가 거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또 시끄러웠던 그 제주 해군기지. 네. 그게 이제 2015, 16년에 완공이 됐죠. 근데 그 목적이 우리가 기동전단이라고 많이 내세웠어요. 우리 네. 기동전단을 배치하기 위해서. 네. 저쪽에 이제 뭐 호르무즈 그쪽이 해협부터 시작해서 뭐 몰라카 해협까지 뭐 우리가 석유 싣고 해야 되는 네. 거. 그게 이제 대외적인 명물이죠. 네. 근데 사실상 미군의 급유기지, 급유기지. 탄약 보급기지로 역할을 해야 되는. 이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진보 쪽에서는 그 내시 말고는 있죠. 진보 쪽 네. 이 운동을 하시거나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소위 보수 쪽에서 일절 얘기를 안 하죠. 네. 제주 해군기지 목적이 미군의 보조기지. 보조기지. 예, 그런데 미군이 이제 그거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게 방향 측면, 근데 이쪽은 러시아가 있고 동해에 네. 이쪽은 중국 있잖아요. 중국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부산의 해작사. 부산에. 해작사. 거기다 항공모는 그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들어올 수 있죠. 목적이 뭐겠어요? 북한 때려잡으려고만 단일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해작사 용호동에 그거 먼저 한 다음 순서 넘어가는 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 근데 이것도 뭔가 유사시에 불안하다 싶으니까 목포의 신항. 거기도 거점이에요. 광해항공선 이게. 거기서 훈련을 다 해봤어 이 사람들이. 갖다 배를 싣고 와서 내려보고 다 해봤어. 세 군데에서 다. 그리고 최전방이 평택 이함대기죠. 평택 이함대. 네, 거기도 미군의 그 전투함들이 들어와서 수심 다 재고 이렇게 정박하면은 보급이 잘 되나, 뭐 헬기가 저쪽에 착륙장에서 예. 잘 원활하게 되나 다 따져보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대한민국 해군 어떤 기지도 건설이 서로 조용히 협의해서 이왕이면 다목적으로 만들어. 유사시에 이 주변국을 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6.25 때처럼. 그렇죠. 러시아, 북한, 중국.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표시를 안 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점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 자체가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게 그런 아니지. 게 아니고 예, 좀 지역적 거점. 발전한 거예요. 네. 스타일이 발전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군산, 오산, 또 광주, 네. 부산, 목포도 들어가고. 예, 목포, 신항. 평택 이함대는 네. 뭐 원래 있었던 네. 거에서 다 해본. 네. 네. 뭐 현실적으로 이제 거점적으로 이제 뭐 병참까지는 아니어도 거점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뭐 말씀을 많이 뭐 그 전에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네. 주일 미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네, 네, 좀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미군이 이제 전진 타격 기지으로 이제 주일 미군을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네. 해주셨는데 여기 핵심 전력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오키나와 뭐 요코스카 이런 쪽에 그 기지가 어떤 역할, 어떤 롤이 있는지 여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에 제가 이제 제주 해군기지나 부산 용호동에 해작사 기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거는 주일 미 해군기지 중에 사세보 기지가 있습니다. 네. 사세보 기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관광을 제일 많이 가는 후쿠오카 그 공항에서 가깝습니다.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지고 항공모함이 거기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그쪽이 좀 최전방 주일 미 해군기지 중에서 최전방이 들어가고, 근데 주로 이제 상륙모함, 그러니까 F-35B를 탑재하는 그 경항모가 거기에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 도쿄 쪽 이렇게 가면 도쿄 쪽에 요코스카 기지라고 있는데 근처에 거기는 이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지금 조지 워싱턴이 배치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오랜 1950년대부터 아주 전략 거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뒤로 이렇게 빼놓은 형상인데 블라디보스톡을 상대로.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이게 중국을 상대로 쪽으로. 먼저 해야 되니까 네. 최전방 기지가 사세보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가 대만을 들어갈 때 그냥 대만을 집중 공격해서 들어갈지 사전에 오키나와, 사세보 더 나가서 요코스카까지 때리고 미사일로 탄도타일로 마치 지금 이란 그 네. 항공모함 보듯이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전면전, 동북아 중심의 3차 대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을 자동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력을 또 미국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강화하고 있죠.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게 다 때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도 있다. 분산 배치한 게 많다. 그 수시로 이제 작전, 이 미 해군의 미칠함대 뭐 이지스함도 수시로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다. 진주만 기습당한 것처럼 수시로 작전 나가고 훈련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뭐 이 일본 그 기지, 주둔 기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우리 주한미군의 기지나 역할, 특히 병력에 대한 게 중요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타격을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전 세계적인 전쟁 유발이고 더욱이 이제 이게 러우 전쟁 여건 그 어떤 그 환경도 있지만은 뭐 북한군이 또 추가로 파병된다 하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건 이제
동북아시아에 있는 끝에 있는 나라가 침공하여 오는 거다. 유럽을. 근데 이제 반대로 유럽의 나토 해군들이나 공군 전력이 한 3년 동안에 일본을 와가지고 연합훈련을 많이 해. 뭐 라팔 전투기, 유로파이터, 뭐 하다못해 인도 공군의 뭐 수호의 전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오고.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 유발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유리한 전쟁으로 이끌고 해서 타격하면. 그래서 이 양안 전쟁이 27년도에 일하면은 앞에 있는 금문도부터 뺏는 거. 그 앞에 그 본토의 아주 앞에 있는 금문도 그 포격전 또 굉장히 그 밀리터리 전쟁사에서 굉장히 지금 유명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게- 1949년도에 이제 그 상륙해서 다 몰살당하고. 네, 예, 그랬던.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우리 이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즐겁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아주 옛날 얘기죠. 네, 지금은 점령하려면 금방 해요. 중국군의 어떤 전력이 현대화되고 훈련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처리하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서로 이제 맛보기 식으로 이 전면적으로 3차 세계대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은 중국군의 전력이 2035년 가면은 미국에 준하는 네. 어떤 일정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2020년대 후반은 제한 전쟁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제 일본의 이제 경함 뭐 아까 예. 잠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예, 예. F-35를 네. 가진 원래 상륙함인데 이제 개조를 했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지지난 정부에서 뭐 항모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이 실전화가 이제 뭐 공식화되고 있는데 뭐 이 함정이 뭐 미군과 연합 작전 뭐 아무래도 뭐 그런 걸 염두해서 만든 거겠죠. 당장 그 두 척 중에 일본이 네. 이제 개조하는 게 두 척인데 네. 한 척은 이제 어느 정도 1차 개조 끝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한적인 전쟁이라도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급하죠. 그래서 한 척을 지금 그 함상에 뭐 미 본토도 오게 해서 자기들의 그 F-35B 미 해병대 뜨고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해보고 주일 미군 쪽에서도 네. 그리고 다시 오게 해서 뭐 서해안 쪽에 미 삼함대에서도 해보고. 그래서 한 척을 일단 급한 대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두 번째 그 지금 경항공모함은 개조를 막바지 이뤘어요. 앞에 그 함수 앞에를 다 드러내서 다시 갑판을 크게 만드는 거. 조금 더 넓게. 예,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내년 26년도면 완성이 되는. 그 왜냐면은 좀 그것도 서두르는 게 일본 그 방위성에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영하는 F-35B 수직 이착 네. 전투기가 드디어 그 일본 그 일장기 달고서 예. 미국이 그 공장에서 1호기가 나왔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외신 뭐 이렇게 제가 돈 주고 사는 뭐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뭐 아주 막 크게 나왔어요.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용하는 F-35B가. 그리고 조만간 내년도에는 한 8대 정도 미만이 이제 훈련 겸해서 이제 일단 선도 배치가 되고 네. 초도 배치가.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 오퍼레이션 작전 최소한의 초기 작전 능력 IOC라고 하는데 영어로. 네. 되려면 이제 27년도. 27년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보십시오. 이 주일 미군의 전력, 항공 전력이나 일본 자위대 전력이나 그다음에 한반도 주한미군을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줄이는거나 네, 겁을 주면서 이게 27년도에 맞춰져요. 27년도. 그러니까 시진핑 쪽에서 얘기한 대로 27년도에 끝내라. 그러면 이쪽도 준비를 준비를 급한 할 대로 수밖에 없는 끝내겠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표출을 해서 제대로 이게 이 동북아 정세, 군사 정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쉬워요. 기존 그 기성 언론이 이렇게 좀 역할을 못 하는 게. 그런 걸 좀 여론화 해줘야 예, 되는데. 근데 뭐 반면에 그거를 또 해주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가서 해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겠죠. 예. 예. 이즈모함이 그 6만 톤, 7만 톤 요 정도였나요? 아니요, 만재 배수라고 하면은 만재로 미 해군 해병대가 쓰는 이제 사용하는 사세방 이제 배치된 아메리카급 예. 45,000. 45,000. 예,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자 탄약 실면 이게 무거워지니까 예. 그 함재기 싫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급의 그 항공모함 정규 항공모함보다는 이제 좀 밑에. 참.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태리에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 까보르급에 준하는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함재기 숫자의 탑재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한 20대도 안 실리겠죠,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헬기를 다 빼야 돼요. 다 빼고. 그러니까 대잠전 헬기, 네. SH-60 뭐 K 같은 거를 뭐 다 빼서 그 다른 또 경험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연합작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헬기만 전용을 할 수 있는 개조하지 않은 경험모가 또 있어요. 헬기만 가지고. 헬기만. 그래서 그걸로 보낸대요. 그리고 이제 전단을 꾸리겠네요. 예, 여긴 전투기만. 전투기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 20대 뭐까지 안 가도 뭐 14대. 네. 14대 풀로 싣고 그 헬기를 배속대 헬기를 옆에 빼서 같이. 그럼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호의를 해주는 거고.
잠수함 찾는 거. 예. 이건 이제 타격할 수 있고. 근데 타격이라봤자 뭐 이게 일종의 F-35B가 폭장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러니까 급한 전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목적은 이게 뭐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깽 영화들 있잖아요. 네. 영어로 얘기하면 뭐 조직 폭력배 영화들. 네. 그럼 보스는 이제 뒤에서 싸움을 다 붙이고 넘버 3가 싸우다가 안 되면 넘버 2가 나가서 이제 싹 해가지고 뭐 어디- 정리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지에서 이제 이러고 나가. 예.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이 동북아의 미일 전력이라는 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경험을 이제 갖게 해서 야, 너가 한번 좀 간을 좀 봐. 아. 나 이 본토에 캘리포니아는 3함대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증원 전력, 네. 항공모함들, 7함대는 또 급하게 싸우겠지만, 그러니까 최전방에 네가 나가. 근데 일본을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게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을 원자폭탄 때려잡았으니까 이게 그렇죠. 완전 죽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내가 미국한테 진 거지 중국한테 진 거 아니냐는 그게 있어요. 역사적인 게. 예, 예. 뭐 난징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뭐 중일 전쟁, 청일 전쟁, 중일 전쟁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게 일본의 민족성의 그 보수 쪽에 야, 우리 일본이 중국한테는 진 적 없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살금살금 이제 이렇게 그래. 너희가 해봐. 그거는 해. 예. 뒷정리는 다 내가 할게. 이게 좀 비유가 좀 많이 좀 심하게 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연상. 이해가 잘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F-35B에 이제 어떤 무장이 달리 뭐 알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좀 된다면 그 이제 항모를 어떻게 미군이 사용할지도 조금 이제 추측이 될 수도 있겠네요. F-35B가 지금 현재 급하게 배치됐기 때문에 네. 그런 반면에 이제 미국의 F-35A, B, C 예. 그러니까 미공군, 해병대용, 미 함재기용 네.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 속도가 좀 빨랐어요 예상외로. 예. 그래서 제일 전방에 나와 있고 가장 많이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영상을 보면은 이제 35B가 뭐 저쪽 대서양이나 이쪽에 태평양에서 훈련하는 게 자주 떠요. 근데 문제가 그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무장을 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뭐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예. 해상전이니까 네네. 옛날 같이 뭐 2차 대전 때처럼 뭐 들어가서 이렇게 폭탄 그거는 좀 뭐- 그냥 스트레스라도 격추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소위 이제 그게 지금 좀 미진해요. 완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블록 4라고 하는데 네. 블록 4가 적용 미션 컴퓨터나 이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밀 유도 폭탄, 뭐 제이담, 그러니까 GPS로 유도하는 거나 예. 아니면 레이저로 유도하는 이건 사거리가 짧아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유사시에는 이제 근접 항공 지원에 이렇게 좀 정밀 타격은 되는데 그 훈련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같이. 네. 근데 이게 해상전에서는 원거리에서 투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직전.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든 미국이 노력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2027년 8년도에는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돼요. 어떻게든지 막 억지로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JSM이라는 이제 공대함 유도탄, 예. 뭐 그런 게 신형 유도탄이 장착되고 하려면은 그것도 아마 28년도 20 넘어가면서. 후반으로. 네. 네, 그럼 반면에 중국은 시진핑은 이제 27년까지 다 끝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때부터 27년부터가 이제 진짜 이게 본격적인, 예. 무기 대 무기 싸움이 이제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겁만 주면서 막 뒤에서 준비해 빨리 준비해. 서로. 니들 뭐 있어? 우린 이거 있어. 뭐 이러고 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참 매번 아쉽다는 소리를 제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요. 진짜 신경 안 써.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여러 가지 또 우리 내부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군 쪽에는 좀 아무래도 그런 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밖에서는 저렇게 지금 아주 급하게 막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준전시 상태로. 그래서 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서 F-35B는 좀 한 2, 3년 지나면은 공대함 미사일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대함. 자기 그 몸속에 이렇게 심고 살아. 그렇죠. 이러고. 문 닫고. 그거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봐야 네,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실력이 나올 수 있다. 뭐 미 해군 이제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뭐 7함대 말씀 아까 네. 3함대 올 때까지 이제 네. 지금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일본 자위대와 이제 네. 통합 네. 해상 작전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런 작전이 좀 이루어지는지 뭐 살짝만. 네, 오늘 말씀해 간단히 주시면. 말씀드려서 예. 1970년대 초반부터 네. 일본 해상자위대를 육성을 합니다. 미국이 뒤에 배후에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라, 저걸 가져라, 돈 좀 써라. 아주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이제 유도를 하는데 예. 일본은 이거 해도 돼요? 알았어요. 내가 돈 하나씩. 할게요. 하는데 그 모델이 70년대 초반의 모델이 이태리 해군입니다. 이탈리아. 예, 이제 구체적인 함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가고 지금까지 이태리의 그 모델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목적은 7함대, 이 해군 7함대, 그다음에 더 나가서 3함대까지 대잠전을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중국 옛날에 러시아였고 소련, 지금은 중국 잠수함을 헌터킬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특화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실력이 일반 해상자에다가 아주 거기에서는 대단하다. 대잠전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는 거 추적하고 뭐 격파하고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잠수함이 들어가서 중국의 함정들은 이제 어뢰로 이제 격파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고 일종의 옆에 저기죠. 나를 경호원이 경호원. 예. 그러니까 칠함대 경호원이. 무슨 88 함대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그게 거예요. 우리 군사 메이달 사이에 예. 뭔가 좀 이상한 필이 꽂힌 분들이 90년대 2000년대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좀 뭐 유식해 보이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거 안 해주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해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 KD 1, 2, 3를 이제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막 팔아먹었지. 이렇게 하는데 돈을 안 줄 거냐고. 지금 그게 그 얘기 안 써먹어요. 약간, 예. 옛날 얘기 옛날. 저도 옛날에 들었던 예, 뭐 예.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제 유명무실하고 하여튼 미 칠함대의 경호원 역할을 한다. 경호원. 그래도 뭐 해상 자위대의 전력이야 뭐 전 세계적인 거니까요. 거의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력이니까 경호원이라도 굉장히 그 마동석급으로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이제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은데 대만 이제 유사시에 네. 주일미군이 이제 자동 개입하게 될 것이다. 다들 이제 모두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뭐 정부 정치적 합의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또 함께 들어갈 뭐 그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의 좀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트럼프 정부,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1기하고 2기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1기 때는 정말 소란도 많고 시끄러웠잖아요. 걱정도 많이 끼쳤고 우리한테. 갑자기 뭐 김정은도 만나고. 근데 이번에는 역시 이 사람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상대 상황을 보면서 지르는 거. 물론 이제 관세 전쟁을 조금 이렇게 거칠게 하는데 의외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 하반기에 바뀌어서 급변할 수도 있는데 이 양반이 옛날하고 틀리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보다는 주일미군의 역할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역시 이게 바다에서 싸우는 거지 뭐 저쪽에 러우 전쟁처럼 지상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이스라엘 하마스 다 땅으로 연결되거나 그 땅을 기반해서 항공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주일미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지를 70년대 이후에 거기는 개편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한반도에서는 이제 2003년, 4년, 5년도에 필요 없는 땅, 전방, 문산, 파주, 금천 거기 가보면은 미군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아주 뭐 조건이 내가 가보면은 야, 이런 데서 미국 사람이 와서 있는다고? 그걸 다 일거에 정리해서 평택으로 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20년 전에 이제 정리했고 그냥 이렇게 안정화시킨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북한이 내려오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싸우게 하는 특화시킨 그리고 이제 축소했고 지금 또 축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더 신경 쓴다.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해라, 써라. 그 전투기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주한미군이 그런 식으로 끌려 들어갈까? 뭐가 있다고? 뭐가 자산이 뭐가 있다고? 기껏해야 아파치, 블랙호크, 치누크가 일본을 건너가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F-16에서 하품 발사하는 거, 그 정도. 옆에 가세해 주는 거. 그다음에 유투기. 근데 유투기도 뭐 내년에서 27년도 보면은 또 뭐 퇴역한다는 예정돼 있고.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에 뭐 이렇게 합류한다는 게 진짜 그런 그 전투 무기로 인해서는 별로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뉴스를 접하면서 갸우뚱갸우뚱하고 뭐가 끌려들어, 뭘 보태고 뭐가 주전력이 된다고 어차피 저쪽에 다 있는데 일본에 기껏해 F-16 뭐 한 2개 대대 뭐 하품 발사하는 거고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 뭐 그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일 실제로는 수밖에 없는. 그 이제 급할 때 막 저쪽에서 공중전하다가 막 맞았어 하면서 급히 내려야 되잖아. 예. 그럼 광주, 군산, 어떨 땐 제주 저기 공항 예. 그 유사시에 다 그 역할을. 뭐 그 정도의 역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나 국방부 이제 밑에 산하 이제 부대들이나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어떤 사령부의 어떤 그 행정 장교들이 다 가봐요. 다 전국을 찾아가요. 민간인 복장 입고 서로 합의하에 조사를 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지 쪽에 뭐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거, 난 그런 정도 수준이라 보고 있어요. 군수보급 이런 거 측면에서. 예.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대만과의 유사시에는 크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 뭐 크진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그러니까 거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오키나와가 이제 아주 개박살 나는 거죠. 오키나와는 개박살 날 것 같아요. 이래저래. 예. 그것도 아마 미군 기지 중심으로 타격, 활주로 타격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건 이미 2013년도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군부에서 조사를 다 끝냈어요. 네.
일본에 우리가 놀러 가는 오키나와의 가다나 그 기지, 이제 우리 가는 공항은 나하 공항이고, 예. 나하에는 이제 일본 항공자에 대한 F-15가 있고, 네. 거기를 때린다기보다는 먼저 이쪽을 그 뒤에 있는 가다나 기지, 후텐마기죠. 뭐 민가 쪽에 있는 그 공항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민간 주변에 후텐마 쪽이 더 붙어 있으니까 예. 가데라를 먼저 때려야 돼요. 주력 기지가. 그러니까 그걸 미사일로 한번 좀 때려보는, 마치 이번에 카타르에 몇 발 네. 이란이 쓰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뭐 크게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할 건- 온도의 흐름, 온도 차이를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 너무 이제 주일 미군, 그러니까는 뭐 물론 이제 일본이 스스로 뭐 뭔가 이렇게 뭐 도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한 일부 언론들의 좀 이렇게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본이 너무 이제 군사적 자율성이 좀 커졌다. 옛날에는 끽소리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뭔가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거나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이제 군사력 강화가 이제 미사일 쪽에서 있습니다. 전례 없이 뭐 이제 네.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그거 다 합하면 한 10가지를 장만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게 실전 배치 완전 다 실전 배치되는 건 2030년도. 네. 그 전에 이제 이것저것 한두 가지씩 이제 진입을 하는데, 배치 보유를 하는데,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서 일본이 뭐 군국주의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거를 유발한 나라가 어디냐? 중국과 북한이에요. 네. 그들이 탄도탄과 순항미사일을 거침없이 아주 많이 장만하고 배치하기 때문에 그게 미국 입장이나 일본 입장,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 똑같은 무기를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먼저 얘기를 안 해요. 저렇게 많이 보유하는데 일본이 그냥 멍청하게 그냥 재래식 전투기, 일반 전투기만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발을 서로 이제 시속 게임, 서로 시속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잘못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이제 미사일 쪽으로 다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는 그냥 우리하고도 비슷해, 어떻게 보면. 항공전력이나 뭐 해상자에 대한 숫자는 많은데 그 기본적인 근간은 이제 비슷해요. 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20년 사이에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럼 명분이 확실한 거죠. 지금 그 네. 미사일들 워낙 북한하고 중국들이 겨누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그동안은 그걸 이제 미국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제 그럴 필요성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그다음에 2010년 초반까지는 그것까지 뭐 과다하게 필요하냐 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이 항공전력과 해상전력이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격추하거나 격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필요하다. 미국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래 그럼 확산을 시키자. 더군다나 러우 전쟁을 보니까 최근 한 3, 4년 일이죠. 네, 네. 안 되겠다. 호주도 토마호크, 네덜란드도 토마호크. 처음에는 이제 영국만, 그러니까 대테러 전쟁 기간 2000년대 초반은 영국만 줬어요. 그 토마호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허용을 한 게. 네. 근데 지금은 호주도 이미 보유하고 있고 함상 발사, 네덜란드도 가고 있고 이제 일본. 우리는 이제 국산 그 순항 미사일이 다 네, 순항 미사일 있죠. 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다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걸 뭐 군사 대국화 2차 대전 같은 태평양 전쟁을 연상시킨다고지는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도 네. 네, 이것 있어야만 중국이 전쟁을 못 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져야만 전쟁을 못 그러니까 억지력. 억지력이죠. 이게 핵무기는 아니지만 이래야만 전쟁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밀어요. 내일 모레. 그렇게 해서 10년 흘러왔어요. 이게 양화 문제가 바로 쳐들어갈 듯이 했던 게 아주 위험했던 게 2013년, 14, 15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네. 10년 전에 그동안 이제 제가 보는 자료들 보면 그때는 더 시끄러웠어요. 근데 억지력들이 이제 증강되니까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전쟁을 미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더 좋은 무기, 최신 무기를 더 증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죠. 숙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명분을 북한과 중국이 준 거다. 그들이 한 거에선 뭐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일본의 그것도 군사 대국화도 걱정하면서 원인 제공은 또 저쪽에도 있고 네. 다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 모든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의 뭐 전략 자산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그 참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미국의 이제 3대 폭격기 네. B-52 뭐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뭐 B-1 그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뭔가를 보여줬던 B2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이제 그 전략 폭격기들이 있는데 요거의 뭐 역할 분담 뭐 이 정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B-52가 좀 업그레이드 좀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형 플랫폼의 좀 업그레이드 이런 이슈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뭐 전통적으로 미국의 3대 폭격기 전력은 이제 세 가지죠. 네. B-52H 버전, 네. 그다음 B-1B 이게 좀 약간의 초음속이 가미가 된, 네. 그다음 B-2A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전투기. 전투기가 폭격기죠. 네, 폭격기죠. 네. 예.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B-2A 스텔스 폭격기가 말 그대로 이게 운용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고 이제 그 1970년대 중반에 설계를 시작해서 80년대 중반에 완성되고 88년에 이제 실전 배치하겠다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부 시스템이 옛날 거죠. 컴퓨터 시스템도 아주 그 초기형, 옛날 초기형들. 근데 이게 미션 컴퓨터라든지 그 군용 컴퓨터 사양은 뭐 금방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연구를 해서 뭐 밀스펙을 맞추는 그 과정도 있고 해서 다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혁신이 안 돼 있는 구형 스텔스기죠. 그 F-22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네. 그것도 이제 보면은 실전 투입은 거의 뭐 북아프리카, 리비아 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중동의 이란. 네. 그래서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중국을 상대로 이제 발표한 거는 공중에서 유도폭탄을 상당히 많이 싣고 와서 다 격침하는 용도로 투입을 하겠다. 네. 테스트해봤다. 그래서 이제 비용 대 효과, 운영 측면에서 비용 대 효과면서 이게 비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수가 현재 언론지상에서는 뭐 여러 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최근 그 데이터를 보면 16대. 16대. 예, 16대에서 거의 절반을 이번에 이란에 투입한 거예요. 그럼 절반은 뭐냐? 러시아, 특히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 상대 핵전력의 유사시 스크램블. 진짜 지구 최후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 때문에 절반은 빼놓은 거예요. 스크램블을 대면 스크램블이라면 이제 비상출동.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절반이 동원됐기 때문에 야 이게 전례가 없다. 미국이 아주 큰 맘 먹었구나. 이스라엘의 입장을 들어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진짜 전략 무기이자 전략 폭격기가 되는 거고 평상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폭탄 운반을 하는데 스텔스 성능도 약간 가미된 기체가 네. 그리고 폭탄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낮은 운영 성능이 그러니까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는 게 B-1B. 비용비죠. 그래서 여기는 또 러시아하고 어떤 핵 전력 감축 조약에 따라서 그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그 시스템, 파이론이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건 좀 뭐 이렇게 특화된 건 빼버리고 예. 재래식 폭탄과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좀 성능을 감소시킨 거죠. 전략 무기가 아닌 준전략 무기로. 전략무기로. 그러면 특화된 게 최근에 이건 또 한반도하고 이제 극동 러시아군. 그래서 미사와 기지에 전례 없이 2차례 고정 배치가 돼서 훈련을 했었죠. 그 아오모리 현 쪽에 있는 기지.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왔었죠. 예, 한반도 한번 이렇게 쑥 돌고 가면서 좀 무력 시위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17년도에 오산 기지에 내려서 공개를 한 적도 있죠. 네. 기자를 상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전술 폭격기 개념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수시로 이제 들락달락 하고 보통 2대씩. 예. 그래서 일본의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것도 2대. 그래서 이제 그것도 2차례. 이건 이제 중국 보라는 듯이 이제 이 아오모리현의 일본 열대에서 이렇게 중국을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남주 저 동주국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앤더슨 괌의 앤더슨 기지 거기도 수시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항 미사일을 이제 특화된 아주 좀 저렴한, 좀 더 저렴한 그 폭격기가 역시 구형인 B-52H. 네. 이거야말로 아음속 폭격기고 이제 이게 일반 우리가 흔하게 여객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거 이제 군용기 중에서 그래도 좀 운영비가 낮다. 네.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B-52H를 이제 수시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B-1B하고 하나는 전략, 하나는 전술 폭격기로 네. 하다가 B-2는 그냥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B-2는 이게 이제 운영비가 많이 나고 극소수 부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B-21로 대체가 됩니다. 네. B-21로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B-52는 이제 엔진을 바꿔서 2060년대까지 50년대 아니에요. 아우, 이거 노인 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있어요. 예. 일반 언론에서 40년도 얘기했다가 네. 1년 지날 때부터 50년대. 또 계속 근데 지금의 이제 일본의 제가 언론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일본에서 2060년대 60년대까지. 엔진을 이게 교체를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연비가 좀 좋은 걸로. 그러니까 속도를 낸다기보다는 더 낸다기보다는 연비 때문에 정비 문제.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B-21하고 신형 B-21 폭격기하고 레이더스, 예. B-52J 엔진 바꾼 게 J. 예. 이 두 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되는 그 중간에 B-2A하고 B-1B는 퇴역시키는. 그래서 이 3대 폭격기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2대 폭격기로 그렇게 좀 통폐합이 되는 통폐합이 예. 그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와중에 B2A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한 거죠. 네. 절반 전력.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이제 컨셉이 나오고 또 양산이 되고 했네요. B2 같은 경우는 저는 21세기에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원조 모델은요 해당되는 회사에서 지금은 노스롭 그라만이라고 제작사 예. 하는데 전에 노스롭사였거든요. 통폐합 예. 되기 전에. 네네. 근데 1940년대부터 그게 있었어요. 아, 그 매 모양 그 디자인. 새 모양으로 디자인으로. 예, 네. 그때 이제 프로펠러. 그러다가 50년대 초반에는 제트 엔진을 바꿨거든요. 흑백 사진으로 제가 좀 본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그러니까 먼저 전신이 두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등장을 하죠. 생각보다 이 무기를 참 오래 쓰네요. 천조국도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운용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장거리 정밀 타격 임무에서 이제 폭격기 역할에 이제 뭐 미사일 전력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잖아요. 어떤 식은 이제 투발을 하는 거고 어떤 식은 이제 땅에서 쏴서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는 또 잠수함에서도 쏘는 거 있고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뭐 이게 뭐 어떤 보안 경쟁 뭐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그 탄도탄이나 온갖 투발수단, 네. 뭐 장거리 대형 방사포 때문에 거기 아주 지쳐가지고 이게 다 끝판왕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해서 이스라엘 이란전을 보십시오. 결국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은 소모성, 타작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쏘고 나면 나중에 급속도로 만들 수 없으니까 모자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투기나 폭격기는 계속 사용하죠. 계속 사용하죠. 격추되지 않으면 돌아가서 가고 또 운반하는 트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오늘은 B2A가 자기만 이 몸에 실 수 있는 GBU-57, 예. 딴 놈들은 못 싣는 예. 이게 폭격기라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뭐 영국의 랭카스터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네. 큰 대형 폭탄 자기만 실 수 있는 거, 뭐 댐버스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폭격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폭격기는 왜 대단하냐? 이게 우리가 운동선수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는 박사님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연구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만 네. 먹고 예. 운동도 그냥 어느 정도 일정 나이 때까지 무조건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네. 실력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뭐 공부도 어디다 어린 시험지 던지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폭격기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 유럽 태평양 양쪽에서 폭격기 전력을 다른 두 종류로 해서 다 해봤어요. 피해도 어떤 전사자도 되게 많지만은 특히 네. 유럽에서 그때 이제 모든 기반 전술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때리는지 다 쌓아놨고 그리고 6.25 전쟁 때 또 B-29 가지고 또 해봤단 말이에요. 네. 특정 지역에서 피해도 많았죠. 격추된 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전술 폭격이었어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사례는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는 전략 폭격이. 전략 폭격.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전술 폭격기에서 해본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휴전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55년부터 미국이 전략 폭격기, 신형 폭격기, 그게 바로 예. 이제 B-52에 등장해요. 예. 그때부터 B-52의 옛날 버전.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러시아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다른 지형이고 다른 나라인데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대 배치를 다 끝내보니까 중간에 이제 쿠바 사태가 있었고 1960년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실전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전. 베트남전. 그게 베트남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 전술 핵무기 투발을 특히 항공전력을 네. 연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상군 얘기는 별개고. 쇼케이스 같은. 아 진짜 예. 거기에 온갖 미국의 전력 자산을 다 투입해봐요. 특히 폭격기까지, 전략 폭격기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발이 전술 그 터득이 새로운 그 기술이 많이 개발돼. 어떻게 하면 격추되고 어떻게 하면 피해 나오고, 그 어떻게 해서 떨구면 이게 정확히 탄착하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많이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시작해본 게 적용한 게 걸프전. 1991년. 예. 그리고 이제 20년의 대테러 전쟁. 예.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게 다 개발이 돼서 몸에 익숙한 거예요. 사령관이나 지휘자들이 바뀌어도 기본 교범들이 계속 쌓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그게 유일한 거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나도 그 자산을 똑같은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스텔스 폭격기만 없고 예. 나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실전 테스트를 한 게 2014, 15, 16년 사이에 시리아 내전에 폭격기를 동원해 본 거.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때 굳이 내려와서 수락미사일 펑 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걸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었지만 이제 해본 거죠. 예.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놈들이 준하는 똑같은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이 유럽에서 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러브 전쟁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 반대로 뭐 드론에 파괴도 됐지만 그래서 이제 탑은 미국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인데 세 번째 중국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사실 실전 경험이 아무것도 없고 단일 기종. 옛날 구 소련제 Tu-16을 자기들 그좀 개조해서 한 거. H6 버전. 예. 예. 근데 얘네들 방식이 어떤 전쟁 그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도 네.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요. 요리 같다, 초리 같다. 가짜로 이제 뭐 버튼 누르기도 하고 임의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네. 근데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그게 이제 2001년부터 네. 많은 2001년. 그 시간 동안에 폭격기를 동원해서 훈련을 해보는데 요즘에 더 많아지는데 그런데 문제점 발견되니까 이 중국의 H6 폭격기가 개량 버전이 지금까지 23가지인가. 그 동안에 그 짧은 네. 시간 동안에. 뭐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 해놓은 걸 보니까 뭐 도표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 쓸모 있나? 아직까지는 성능이 한참 뒤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또 뭐 미국의 항모 전단을 해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소득은 있을 텐데 성과는 네.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서방 측에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스 폭격기 미국에서 뭐 엔진 배기구 기술을 훔쳐서 중간에 네. 인도계 미국인 통해서 받아서 했다는 H-20이 나오긴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생산을 해야 되고 부대 뭐 구성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상의 뭐 실전도 해봐야 되고 그러려면 그 시간이 최소 10년을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무기들이 2027년도까지 나오거나 배치가 안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는 중국의 모든 그런 전략 무기, 준 전략 무기까지 다 가지고 있으려면 2030년대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30년대.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뭐 미국의 민주당의 뭐 약한 뭐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서로 경보하는 정도. 근데 하여튼 폭격기 전력의 차이가 아주 뭐 연습을 많이 한 놈하고는 안 해본 그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중간에 러시아가 있지만. 네. 책으로만 배운 사람하고는 실전 그렇죠. 아, 이거 미군의 싸워봐야 되잖아요. 핵심은 뭐 천조국도 있습니다만 역시 실전 경험이 끊임없이 그래서 있었다는 게. 이번에 입증한 게 자연스럽게 나 녹슬은 거 없어. 그냥 바로 이란 그냥 본토에서 보내. 그게 입증했잖아요. 이란 공수. 맞습니다. 다들 이제 지금 입증된 그런 좀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또 이게 연장선으로 본다면 예. 이제 미국의 이제 핵 삼축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폭격기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또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뭐 전략적 이유 뭐 이렇게 좀 뭐 거창하게 또 좀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삼축이라 하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미니트맨 3 현재 노후화됐지만은 사일로에 있어서 지상에서 네. 말 그대로 발사하면 이제 지구 그냥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러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냥 쏘면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수중에 있는 SLPM. 네. 걔도 그냥 뚜껑 열고 뿅 쏘면 끝이잖아요. 네, 네. 근데 폭격기는 평상시에 막 돌아다니면 무섭잖아. 네. 더욱이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동해안 쪽에 그 러시아 폭격기 네, 그 네. 블라디보스토크. 저 한 번에 네. 한번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중국 폭격기 이렇게 대마도 해서 올라가서 합류해서 우리 그 위협하는 예. 강릉 쪽 방향, 뭐 포항 쪽 폭격기가 그런 거라. 현시감을 준다. 예.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네. 미국이 그 육군항공대 그 당시 육군항공대인데 공군이 아니라 네. 폭격기가 뭐 때로 들어가서 원자 폭탄을 투하한 게 아니잖아요. 한 대만 이렇게 떠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동해안에 뭐 러시아 Tu-95나 뭐 백파이어 폭격기 네. 제트 그게 미신 초하고 한 대가 이제 우리 지상 상공에 들었다. 이 연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간담이 일단 선언하잖아요. 그냥 한반도 걔가 여러 발 탑재해서 여기 띡띡 하면 한반도 그냥 남하는 그게 폭격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운영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기반 그 어떤 예산 기반이 저렇게 공산 체계,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은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체제가 네. 이 공산권, 그것도 러시아,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막 돈을 뭐 무리하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빚을 내서 막 지금 군사를 유지하고.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근데 이거를 못 버틴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어. 영국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멀칸 폭격기를 끝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때 뭐 돈이 없어서 보내니 많이 뭐 군대를 보내니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대처 뭐- 수상 있을 때.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처칠 때 뭐 다시 뭐 이렇게 들어서고 뭐 했는데 2차 대전 때 이후에 돈이 이제 완전 뭐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무리해서 이제 소련 때문에 그 3대 폭격기를 영국도 갖고 있었어요. 50년대부터 뭐 70년대까지. 근데 결국 예산 마련이 안 돼가지고 다 없애요. 없애고 결국 이제 미국에 의존하거나 그 원자력 추진 SSBA라는 수중에 숨어 있는 네척 네. 거기를 이제 다 싹 바꾸죠. 이것만 있어도 된다. 가성비로 이제. 그런데 뭐 최근에 러우 전쟁 보면은 푸틴이 뭐 그거 가지고 우리 이 광대한 러시아 땅을 다 파괴한다고 그 네척들 가지고 프랑스, 영국 그럼 쏴봐. 나는 그냥 때려 그냥 다 그냥 아예 지워버리겠어요. 지워버린 건. 그거를 심리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숫자 보유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영국, 프랑스는 이제 뭐 좀 작은 애들이 까불어봤자 그냥 나는 반대로 지워버리겠어. 그런 거죠. 아, 그런 부분. 역시 뭐 폭격기는 그 존재만으로 이렇게 위협을 주는 게 뭐 상당히 특정 국가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운용 비용도 워낙 네. 비싸다 보니까 뭐 폭격기 좀 더 해보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B-21 그 스텔스 폭격기. 이게 이제 중국, 러시아 방공망은 그냥 뭐 탐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게? 이것도 이제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핵탄두를 실든 네. 안 실든 그런 거를 이제 탑재를 여러 발 해야 되는데 그 본토를 그 중국 본토나 러시아 본토를 들어가면은 어떻게든지 격추돼요. 거리에 따라서 레이더 기지에 따라서 포착은 되니까 네. 근거리에서는. 근데 그 외곽에서 대만 인근이라든지 뭐 오키나와 상공에서 그 괌에서 날라와서 괌에서 오키나와까지 날라와서 그 한반도 남쪽 해역 뭐 제주도 인근에서 발사하면 베이징 그냥 들어가잖아요.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런 사거리 문제. 그 정도는 이제 그 중국의 레이더가 러시아나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스텔스가 완벽한 건 아니고 지금의 B2보다는 좀 더 탐지 거리가 좀 더 이렇게 멀리 네. 할 수 있는 제대로 발견 못하게 하는 그 기술이 더 최근에 21세기 기술이 가미됐고 여러 가지 뭐 소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칠하는 거라든지 옛날보다는 70년대, 80년대만 많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형 폭격기가 필요하고 워낙 B2가 옛날 방식대로 설계되고 미션 컴퓨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옛날 거기 때문에 네. 함부로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뜯어고치려면 차라리 새로 만들기 나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새로 만들기 네.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개념을 출발했고 대수가 워낙 이제 먼저 B2A가 다 만들어 놓은 게 21대였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거 바식 쪼개봤자 코에도 못 붙여 뭐 이런 그런 옛날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100대는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50대씩은 이렇게 양쪽을 다 네. 견제를 뭐 한다 아니면 보복을 할 수 있다. 50대씩 배정을 해야 된다. 숫자도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 생산 비용도 좀 낮아야 되고 빨리 만들고 성능은 더 좋아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B-21의 역할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중국의 H-20까지 신형 그 스텔스 폭격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데 만들었다는데 아마 한 발전 늦을 거예요. 생산 속도, 부대 배치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기술을 이 오바마 정권 때 2007년, 8년 미국의 오바마 정권 허술할 때 훔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발전 느려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금 자신 있게 B-21을 자꾸 내세우는 게 어느 일정 부분은 견제력을 가질 수 있다. 충분하다. 그 네, 정도로. 그것도 뭐 한 2060년대까지 되겠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건 장담 못 하겠지만. 그럼 이제 뭐곧 다음 그 뭐 지금 저 H22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대공 장거리 그 대공 미사일 체계 여기로부터 이제 폭격기를 좀 이제 미군의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대응 전술 뭐 이런 게 그런 것까지 좀 연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폭격기만 가지고 제한된 숫자를 다 생산해도 100대 생산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네. F-35에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F-35에 네. 예. 뭐 1,700여대를 미국 그 항공기로 도입을 하겠다. 나머지 또 동맹국도 주지만 그 이유 거는 그렇게 해서 뭐 미공군 A형, 뭐 미 해군의 C형, 해병대 B형 이게 모든 선수가 동원되는. 그래서 먼저 이 아주 작은 기체들이 주요 미사일 거점들을 이제 그 방공망을 이제 때리는 역할. 소독하고요, 방공. 예, 네. 소독하고.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제 전투 공격기죠. 네. 때린 다음에 또 뭐 전투기 때면 F-22 랩터를 이번에 퇴역시키려다 또 연기한 게 이 소프트웨어를 개량하자 힘들더라도 얘는 제공. 그러니까 하이로믹스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하이로믹스라는 뭐 개념은 사라졌는데 두 기종이 일단 맡아라. 22개 뭐 하이로도 아니네요. 둘 다 비싼 기종이니까. 둘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진화되면은 이제 B-21 같은 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아주 인접한 그 해안 지역에서 발사해서 원거리 타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공군의 이제 이 지대공 러시아제를 기반으로 만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개조한 게 2013, 14, 15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뭐 이번에 이란전 보셨잖아요. 네. 별로 의미 없어요. 아, 의미 없이. 예, 새로운 무기가 또 미국이 또 준비를 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미국의 플랫폼도 좋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이게 뭐 정말 핵심이 아닌가 뭐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전략 무기 체계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른 나라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감,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통해서 드러난 이제 그런 그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이제 그런 좀 전쟁의 어떤 전술 전략 이런 거와 가장 크게 바뀐 이제 그런 본질적인 변화 이건 직관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셨는지 대표님께서. 첫 번째 러우 전쟁은 이제 이 전통적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네. 특히 참호전이 많았다는 1차 세계대전이 저도 뭐 영상을 참고로 이제 전날 봤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참호전. 네. 지형 지물이 그쪽은 이제 이렇게 뻥 뚫린 평야가 이제 네. 뭐 많더라고요. 네. 이 유럽 자체 그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옛날 뭐 20세기 때 초기의 전쟁이 연장선상으로 드론이 가서 이제 막 로봇 같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날아가서 그냥 네. 한 명한테 그냥 하고 뭐 사람을 파괴시켜 죽이는. 뭐 탱크도 뚜껑 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어떤 이게 무기 종류가 바뀐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선멸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의 좀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작전. 한 사람 죽인 거에 대한 성공한 것 케이스만 그 화면을 모은 거예요. 실패한 것도 그렇겠죠. 실패한 거 다 없었고. 실패한 게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새로운 무기가 장르가 등장해서 무섭긴 한데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거기에 투입된 보병은 거의 이제 뭐 죽은 목숨을 생각하고 투입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럽의 전쟁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본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더 나가서 이제 이란 공습전. 네. 이것도 전통적인 중동 전쟁. 예. 4차 중동 공식적으로는 4차인데 뭐 비공식적인 5차는 뭐 레바논 친구라든지 그 이후에 2006년 또 전쟁이 있었고 헤즈볼라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뭐 지하 그런 땅굴 발견하는 거.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간 특히 3차 중동전 이후 자기가 거의 패배하다시피 했다가 살아난 1973년 3차 중동전 이후로 일방적으로 그쪽 팔레스타인 중심의 이란 중심의 어떤 그 많이 당했죠. 전투를 해도 성과가 없었고. 그거에 어떤 뭐 축적된 그 자기들의 경험, 실패한 경험이 이번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다 써먹은 거죠. 특히 그 모사드의 활약은 모사드. 그게 역시 뭐 아주 전례가 없는. 네. 근데 좀 우연찮게도 우크라이나 정보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그게 참 대단한 그 정보 입수해서 미리 뭐 10년 전, 15년 침투해서 해놓는다는 거. 한반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모사드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CIA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은 다르긴 한데, 이 동북아에서 뭐 야한 전쟁은 둘째치고 한반도에서 그게 똑같이 뭐 이렇게 적용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6.25 전쟁 때 보면은 항공전도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이게 공중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한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공중전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근데 공중전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별로 얘기 안 해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육군 출신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고지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공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 공군, 해군, 해병대 전투기들이 활약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번역 도서로 들어오는 게 또 많이 확산도 안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뭐 그냥 우리 한국군이 다 고지전 다 했다고. 그게 이제 홍보죠, 국방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주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군이 저렇게 현대화됐기 때문에 일단 북한 공군 상대로서는 있겠죠. 잠시. 그럼 이제 그 소멸되면 중국 공군 이제 뭐 아주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럼 실생활에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북경을 갈 때 여객기 타잖아요. 1시간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여객기로 1시간이죠. 보통 이제 순항 속도가 850에서 뭐 950 사이에요. 그러면 전투기들은 순항 속도가 마1 넘기 직전 1000km 대 급속도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반도는 더 우리 공중전, 뭐 배후에는 일본 있고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더 클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탄,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제 자주포. 드론보다는 파괴력이 강한 거, 큰 거. 그러니까 서울을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때려 부수고 싶거든. 나보다 이렇게 뭐 잘 살고 잘났어 하면서 그 심리가 작용이 그대로. 야, 갖다 부으라고. 뭐 중동처럼 하마스 그치 가자지구처럼 다 때려 부시라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 그게 더 시급한 거예요. 대탄도탄, 그다음에 그런 순항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거, 장사정포가 추가 후속으로 2차 공격 사격하기 전에 가서 들어붙고 다 잠재워야 되는 거. 그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지역의 어떤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드론 전력이 확보가 빨리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 방산 10대 기업이 좀 투입이 되는데 법으로 지금 아직은 막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뭐 중소업체에만 만들게 돼 있어요. 아,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안 되면 대기업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근데 게. 그게 부작용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이다 들어와 있어. 아이고. 그 이제 그걸 때 그렇죠. 이제 문제점이나 비리를 알고 나니까 가장 최근에 1년 전에 이스라엘제 폴란드제를 급히 발전. 예. 그래서 연말부터 이제 2025년 말부터 이제 급한 대로 특전사 중심의 드론 그러니까 드론 예. 가서 파괴할 수 들어가서 우리 자폭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마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북한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급하게 장만 이제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탄약 개념, 자폭 개념에 폭탄 개념에 드론전도 이제 추가되는 소위 무기 체계의 장내에서 하나가 가미가 된 거죠. 하나 추가되는.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항공전, 지상전, 뭐 자폭 드론전 주변에 이번에 보셨죠? 북한에 배 쓰러지고 한 거. 그 좀. 네, 그거는 이제 망신당한 건데 쟤들이 이제 그 생각을 드러낸 거잖아요. 소위 남조선, 남한에서 하는 것 비슷한 함정을 카피 떠서 배치해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 5,000톤급을 네. 1,500톤밖에 없던 애들이 네. 갑자기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그 직전까지는 잠수함 발사 뭐 했는데 네. 이제 수상전에서도 미사일 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이제 대함전, 네. 대공전. 그러니까 모든 그 유형의 전쟁 그 모습이 한반도에서 다 동원돼요. 6.25 때도 사실 그랬어요. 뭐 기대전도 있었고 6.25 때 온갖 장르가 다 있었는데 이 전사를 연구하시고 발표하신 분들이 국가기관, 국방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잘 발표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확산도 안 됐고 또 더군다나 뭐 7, 80년 전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반도에서는 모든 종합전, 혼합전, 그 양상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골고루 우리가 대비해야 될 종류가 우린 숙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역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뭐 국지전의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붙으면 전면전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육해공해 뭐 모든 무기 체계가 다 동원되는. 근데 사람 심리들이 우리가 이제 남북한 대결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에이 붙어봤자 국지전이겠지. 북한도 함부로 뭐 전면전 하겠어? 좀 그런 심리가 사실 있지. 근데 우리는 붙으면 무조건 전면전을 한다는 이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이디어와 영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근본이 이렇게 같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배워서 차용해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거, 뭐 이제 적용할 거는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실제 군 교육사 이런 데서 보면은 육군 중심에 네. 그렇게 급속도로 그 강조를 안 해요. 최근 3년 동안의 세미나 내용들을 보면은 아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아요. 대책의 마련에 대해서 대드론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게 아직 없어요. 그거 좀 그 부분은 이제 불안한 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도 좀 많이 드러났죠. 정보전과 심리전. 아까 이제 폭격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심리 그리고 이제 그런 현시감을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 있다고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전과 심리전 이제 이 두 요소가 뭐 최근 이게 작동했던 거 그리고 이번에 좀 영향을 줬던 거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북한 땅을 못 들어간 지역, 그러니까 못 들어간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지역에 잠입을 했다든지 모사드 네. 뭐 이렇게 연계해서 끝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잠입했다는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말이 1차 공용어가 있고 2차 자기네 나라. 네. 그러니까 언어부터가 그다음에 이 중동 지역은 어떤 풍토나 모습이 비슷한 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들어가서 살려면 살 수 있고. 네. 근데 북한은 아니죠. 완전히 그렇죠. 달라요. 이질적인 곳이죠. 아직 뭐 접근할 수 없어요. 휴전선을 뭐 일부러 넘어가면 전쟁인데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30년 동안에 이제 서로 이게 중국도 그렇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중국에 아주 뭐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이제 정보전에 대한 첩자에 대한 게 간접 2차 뭐 3차 그게 있었는데 심어놨는데 최근에 다 붕괴됐더라고요.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거 갖고 내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 하는 거나 이제 우크라이나 하는 거 보면서 아 우리는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오히려 그 옛날 군사 시절 때 뭐 70년대 80년대는 그게 오히려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때 뭐 비공식적 얘기들이 있어요. 침투해서 뭐 교전했다는 얘기도 있고 비사들이 따로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게 돼. 침투가 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최근에 다 붕괴가 되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재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려. 그렇다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들려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 참고 사례인데도 참 똑같이 하기는 부정적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가져온 질문 중에 가장 좀 네. 우리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네, 예. 또 이걸 시청한 이게 뭐 어쨌든 이 경제 쪽이니까요. 예, 예. 가장 좀 영향을 줄 수 예, 예. 있을 만한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우리 정찰 자산, 예. 감시 자산, 예. 요거의 현 주소와 향후 나아갈 거 그리고 이거를 할 만한 뭐 이런 기업들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찰 자산이라면 이제 그 동안에 정찰기 위주로 무인 정찰기도 그렇죠. 얘기됐었고, 네. 근데 그 부분이 특히 뭐 중고도 무인기도 있고 대한항공에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온 뭐 RQ4 글로벌 호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약해요. 특히 대한항공에서 뭐 방산 쪽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약해가지고 저는 사실 뭐 좀 눈을 많이 돌렸어요. 대한항공 쪽에 대단하다. 방위산업부 쪽 예. 일반 여객기 회사 말고 예. 거긴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무인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군 쪽에서 예. 국정원 노르고 그러니까 저고도 위성 있죠. 저고도 위성. 예, 뭐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비닉 사업이 있고 공개된 숫자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것도 국산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외국 기술을 받아서 가미를 하는데 그거를 역할을 이제 크게 할 회사는 뭐 눈은 보는 눈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추진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추진체 쪽은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일반 옛날 하나하나 그 해당 예. 계열 부서가 있죠. 그 뭐 대한항공이나 카이가 외형적으로 경쟁하는데 그거는 돈이 그렇게 안 되고 예. 그 숫자에 들어가는 이제 센서 같은 거 그게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예, 그다음에 LIG 넥슨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서 이게 야금야금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3년 사이에 위성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2007년 8년도에 4.25 지금 정찰 위성이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나머지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네. 쏘아 올려야 되는 게 예. 그게 난 안 될 거라 보고 있었어요. 저거 제대로 가동이 되겠느냐. 근데 다행히 그 중간에 전쟁이 안 나서 다 쌓아 올리고 있고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시각이 좀 바뀐 게 이 위성 쪽으로 위성 회사들이 앞으로는 좀 자리를 잡겠다 하는데 이 작년 연말부터 이게 나라가 이제 뭐 시끄러운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 2025년대는 그쪽 분야가 투자가 없어요. 뭘 사겠다, 발주하겠다, 주 사업이 없었고 연구를 시키겠다가 일단 25년도 예산에는 빠져서 제가 아는 업체들이 뭐 사무실 줄이고 아이고.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 뭐 자회사들 식으로 네. 대기업에 그리고 이제 외국 회사 들어와 있는 것도 뭐 서울의 대표가 뭐 잘린다든지 뭐 교체가 된다든지.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제 그 실제적인 그 돈이 흐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26년도부터 26년. 네, 새로운 정부에 맞게 새롭게 정렬해서 개발 투자 외국의 컨설턴트 받는 거.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회사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내년부터. 예, 그렇게 해서 2030년대 초반에는 초소형 위성, 뭐 저고도 위성 이런 게 많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좀 전망을 올해는 뭐 없어요 진짜 뭐 스토리도 없고 나오는 게 뭐 그냥 뻗어 있는 상태.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제가 정찰 자산이 좀 우리나라 좀 이렇게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예산에 빠졌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올해는 먼저 먹을 빵이 없다. 네.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생각을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생각을 좀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올해가 그러면 가장 이제 안 좋은 이제 실적도 안 좋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근데 좀 보시면 될 것 예산 같아요. 배정은 이제 국방장관이 취임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여름 이제 휴가도 가고 하다 보면 다 그게 아주 저게 걸림돌인데 네. 시간상으로 아마 8월 말부터 26년도 중기 계획도 그렇고 준비가 돼요. 이제 국방차관이 또 먼저 일을 시작하면은 군 출신자가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움직여주면은 이제 9월 말, 그다음에 서울 아덱스 10월 말, 그리고 이제 뭐 예산 통과를 아무래도 뭐 지금의 여당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11월 말에 통과시킨 그 안에 내역들을 보시면은 네. 아마 우주 자산에 대한 정찰 자산에 대한 거는 좀 자산. 작년보다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로 바라보면은 좀 그래도 살아난다. 네. 예, 근데 올해는 그냥 없다. 올해는 예, 올해 진행되는 건 없다. 네. 투자의 개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추측을 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이것도 뭐 저희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도 뭐 굉장히 그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맨날 그 지상 무기가 드론에 깨지는 것만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이 이제 이 기갑 전력이 이게 과연 필요하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비하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뭐 이거 대표님 생각 마지막으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상으로 시작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전쟁 영화로 물론 TV지만은 저희 세대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 막
우르다 몰려가요. 막 전차들 막 어떤 넓은 뭐 네. 땅에서 막 굴러가고. 근데 그게 다 파괴됩니까 일시적으로? 아 절대 아니죠. 살아남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거 다 죽을 것 같아. 총 맞고 막 영화 그 보면은 지금 그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화? 예. 그 라이언 네, 일병과기. 근데 결국에는 그 다 기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항공 자산들이 또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지금 현대전에서는 항공 자산, 뭐 공격 헬기가 필요 없다는데 일정 부분의 고성능, 아파치 가디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네, 한 대 다른 정도. 뭐 공격 헬기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의 자산이 다 이제 융합되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전차도 살아남는. 그러니까 최신 전차 중심으로 네. 고성능, 뭐 피탄 되더라도 뭔가 수리가 될 수 있는 끌고 가서 이번에 이제 폴란드가 2차 발주를 하는 게 네. 거기 지원 차량 얘기하잖아요. 지원 차량. 네. 네. 피탄 돼서 제한된 파괴가 되면은 끌고 가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정비해서 네. 살려낼 수 있는. 그게 이제 4차 중동전 때, 3차 중동전 때 그 사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군이 부족한 전차를 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도 러시아 TGN에 뚜껑 열린 것만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퉁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3차, 4차 중동전에 보면은 사진을 그냥 보시면 돼요. 미국의 M60A1 그 전차, 패튼 네. 전차 보면은 피탄테. 그러면 옆에 캐터필러가 이렇게 다 끊어져 있고, 예. 와이드 포가 이렇게 있고. 예. 근데 이 포탑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끌고 가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차가 100% 필요 없다가 아니라 최신 전차 중심으로 폴란드가 좀 하는 것처럼 좀 종류를 줄이는 거죠. 운영 유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량 보유해서 작전을 최소한 그 지형에 따라서 대대급 이상. 예. 확 몰라가면 이제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서 거의 돌파할 수 있는. 드론이 뭐 그냥 무슨 뭐 모기처럼 그냥 이렇게 확 뿌려야만 그 SF 영화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하도 영상을 지금 유튜브 영상이 선별된 좋은 영상, 지들 입장에서 네. 선정이 좋은 것만 가가지고 팔이 그냥 거대 말벌이 와서 뭐 이렇게 죽이려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죠. 공포 영화같이. 근데 완벽하게 파괴가 안 될 것이다. 희생은 희생이고 진격해서 돌파하는 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은 고성능 전차, 방어력이 뛰어난 전차는 아직도 필요하다.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 육군을 보면은 걱정되는 거는 이제 K2 전차의 1차, 2차, 3차 영상하고는 그래도 뭐 생존성이 있다고 좀 보는데 부가적으로 이제 생존 장비, 적극적인 생존 장비를 이제 돈 들여서 잘 착하면 살아남는데 대전차 미사일 정도는. 네. 근데 기존의 K1 전차. 예전에 이번에 또 조금 뭐 포함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폴란드 쪽에 K1 계열도 좀 있다. 그거는 저기죠. 지원. 지원. 전차 회수. 회수.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교량 전차는 그 기반이 차체가 뭐 K1 계열이에요. 예. 그 값이 좀 싸긴 한데 걔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전투 차량은 아니니까 지원 차량이고. 예, 지원차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또 K1 전차가 이제 벌써 87년도부터 실전 배치됐기 때문에 노후 전차에 들어가요. 예. 88 전차로 불렸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 빠루빠루. 예. 그래서 그게 노후 전차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육군에서 3년 전에 무인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자주포와 무인화 얘기하잖아요. 네. 천무하고 이미 K1 전차를 무인화 앞으로 사용하려고. K1 전차. 그러니까 승무원은 살려야 된다. 파괴돼서, 그러니까 진격해서 위협을 줘서 뭘 돌파하더라도 피탄 되는 게 있으니까 예. 뭐 뚜껑 열거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무인화 시키는 게 작업이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전차는 결국에는 2030년대에 넘어가면 숫자는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화 전차는 어떻게 보면 포함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차는 그래도 살아남을 거다. 최신 전차 중심으로. 예, 최신 전차. 예. 그리고 나머지 뭐 박격포, 뭐 자주포는 여전히 다 중요하고. 네. 예. 근데 박격포가 점점 비싸지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장갑차 싣고 뭐 반자동화,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번에 뭐 비격인가요? 그 새로 나온 그 옛날 그 125mm를 107mm. 107mm 거를 네. 이제 재활용 일종의 재활용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네. 역시 뭐 거기에 따른 그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전지 탄도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대한민국 하고. 육군은 아쉽게도 그 비격이 내년인가 생산 다 끝나요. 확보하는 게. 예.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그러니까 수출품으로만 남아있지 대량 보유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 부대에서는 좀 현대화된 사격을 빨리 할 수 있고 제대로 조준할 수 있는 80mm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80mm. 그리고 이제 보조로 또 이제 사단에 이제 배치된 105mm 자주포, 트럭 자주포. 네네. 105mm. 그러니까 이게 뭐 120mm는 뭐 기계화 부대. 네. 그다음에 105mm 그 트럭은 보병사단. 그다음에 또 그 이하 부대는 뭐 80mm가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비군은 107mm. 이거 안 되겠구나. 포판. 안 되겠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나눠져서 그런 그러니까 소소하고 세세한 무장들이 현대화는 조금 이렇게 아직도 갈 길이 먼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마지막 기갑 전력까지 이제 우리 안승범 대표님한테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평소에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좀 풀렸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부분에서 네네. 투자 이제 말씀하시길래 네네. 그 비경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생산 네. 육군에서 그 획득하는 대수 조만간 끝난다는 거. 그 120mm 비경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장 가서 네. 뭐 한 달 전에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벌써 끝나요? 그렇게 생산을 대한민국 방산업체 생산 속도가 어마무시, 되게 어마어마하죠. 엄청 빨라요. 그래서 벌써 끝난다고요? 그 수출했더니 영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 비싼 장갑차에다 못 타고 뭐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 예. 그 우리 한국형 환비 그 기아 자동차에 나오는 예. 이제 그 기반에다 올려야 된다. 근데 그것도 옆에 회사 창원이니까 옆에 회사에서는 또 105mm를 또 얹겠다 하고 우리는 120mm다. 그래서 자체 또 해외 나가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약간의 수출에 대해서 복잡성. 그러니까 폴란드보다는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생각들이 있는데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생각은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나가서 저번에처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처럼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새로운 국면이더라고요. 그런 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렸네요. 고만고만한 세계. 그래서 뭐 저희 지금 매체에서는 이제 그것도 다시 이렇게 좀 많이 화보를 실었어요. 그게 새로운 그 내용으로 나오니까. 네. 마지막에 투자처까지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셨으니까 많이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저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주 오늘 즐겁게 잘 얘기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뵙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좀 기회가 된다면 더 깊은 내용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